여러분, 전세가 사라진다는데요? 그런데 2026년 2월 국토교통부 주택통계를 보면 전국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 비중이 68.3%까지 올라왔습니다. 2022년 2월 누계 47.1%였던 숫자가 불과 4년 만에 20%포인트 넘게 뛴 겁니다. 도대체 전세의 돈은 어디로 간 걸까요? 전세는 정말 죽은 걸까요? 아니면 바른 얼굴로 돌아오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전세라는 사건을 추적합니다. 피해자는 세입자입니다. 유미자는 집주인만이 아닙니다. 은행, 보증기관, 금리, 집값, 정책까지 모두 등장합니다. 2026년 5월 12일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연 2.55%입니다. 2021년 0.50%였던 때와 비교하면 돈의 가격이 5배가 된 셈입니다. 여기서 돈의 가격이란 이자를 말합니다. 빌린 돈 1억 원에 붙는 사용료가 확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그럼 첫 번째 단서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도 한 번쯤 겪으셨을 겁니다. 신혼부부가 전세 3억 원짜리 집을 보러 갑니다. 가진 돈은 7천만 원입니다. 나머지 2억 3천만 원은 전세 대출입니다. 자취생은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70만 원을 봅니다. 아이 둘을 둔 가족은 4억 전세에서 5억 5천만 원 갱신 문자를 받습니다. 숫자는 다르지만 느낌은 같습니다. 왜 내 월급보다 집값이 빨리 움직이지? 이 질문이 오늘 사건의 출발점입니다. 먼저 현장 자료부터 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026년 3월 31일 발표한 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2월 월세 거래량 비중은 68.3%입니다. 여기에는 보증부 월세와 반전세가 포함됩니다. 보증부 월세란 보증금도 내고 매달 월세도 내는 방식입니다. 반전세는 전세와 월세의 중간 형태입니다. 보증금을 꽤 많이 내지만 월세도 함께 내는 계약입니다. 자, 이 숫자만 보면 전세가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전세란 무엇일까요? 전세는 세입자가 큰 돈을 집주인에게 맡기고 매달 월세 없이 사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대신 세입자는 그 집을 2년 정도 사용합니다. 이 구조는 전 세계에서 매우 드뭅니다. 한국에서는 수십 년 동안 자연스러운 관행이었습니다. 3억 원을 맡기고 월세 0원을 내는 거래. 듣기에는 깔끔합니다. 하지만 그 3억 원은 사라진 돈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투자금이 됩니다. 그럼 그 돈은 어디로 흘러갈까요? 첫 번째 단서는 금리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를 보면 2020년 5월 기준금리는 0.55%였습니다. 그때 3억 원의 연 이자 부담은 단순 계산으로 150만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기준금리가 2.56%가 되면 750만 원입니다. 실제 전세대출 금리는 은행 가상금리가 붙어 3%대 중후반도 많습니다. 3억 원에 빌리면 연 1천만 원 안팎의 이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월로 나누면 약 80만 원입니다. 월세 0원짜리 전세가 사실상 월세 80만 원이 된 겁니다. 여기서 전월세 전환율이 등장합니다. 전월세 전환율이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이자율입니다. 쉽게 말해 보증금 1억 원을 줄이면 월세를 얼마 더 낼 것인가를 계산하는 비율입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서 2025년 말 기준 서울 전월세 전환율은 약 4.7% 수준으로 확인됩니다. 1억 원을 월세로 바꾸면 1년에 470만 원, 한 달 약 39만 원입니다. 3억 원이면 월 117만 원입니다. 전세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숫자가 월세 언어로 번역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단서는 전세 사기입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월 전세사기 피해자법 시행 이후 2026년 4월 기준 누적 피해 인정 건수는 약 3만 8천 건을 넘었습니다. 2026년 2월 보도자료에서는 누적 3만 6,950건이었고 이후 추가 인정이 이어졌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한 사람당 보증금 1억 5천만 원만 잡아도 3만 8천 건이면 5조 7천억 원입니다. 누군가의 결혼자금, 퇴직금, 전 재산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전세는 이렇게 위험해졌을까요? 핵심은 정보 비대칭입니다. 정보 비대칭이란 거래 당사자 중 한쪽이 더 많은 정보를 가진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집주인은 집의 빚과 사정을 알지만 세입자는 잘 모르는 겁니다. 등기부등본을 봐도 끝이 아닙니다. 선순위 보증금, 세금 체납, 시세 조작, 허위 매매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깡통 전세도 여기서 나옵니다. 깡통 전세란 집값보다 전세 보증금과 빚이 더 커진 상태입니다. 집을 팔아도 세입자 돈을 다 못 돌려주는 상황입니다. 전세의 껍데기는 주거 계약인데 속은 신용 대출입니다. 세 번째 단서는 갭 투자입니다. 갭 투자란 집값과 전세금의 차이만 자기 돈으로 넣고 집을 사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집값이 4억 원이고 전세가 3억 6천만 원이면 자기 돈 4천만 원으로 집을 사는 겁니다. 레버리지라는 말도 나옵니다.
레버리지란 남의 돈을 지렛대처럼 써서 투자 규모를 키우는 것입니다. 집값이 10% 오르면 4억 집은 4천만 원 오릅니다. 외돈이 4천만 원이었다면 수익률은 100%입니다. 반대로 집값이 10% 떨어지면 내 돈은 사실상 사라집니다. 문제는 그 손실을 세입자 보증금이 먼저 맞는다는 점입니다. 전세가 안전하려면 세 가지가 맞아야 합니다. 집값이 올라야 합니다.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합니다. 은행 대출이 막히지 않아야 합니다. 이 셋 중 하나만 흔들려도 문제가 생깁니다. 2022년 이후 집값이 하락한 지역에서는 역전세가 나타났습니다. 역전세란 새 전세 가격이 기존 전세 가격보다 낮아지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이 3억 원을 돌려줘야 하는데 새 세입자는 2억 5천만 원만 내겠다고 합니다. 그럼 5천만 원 구멍이 납니다. 그 구멍을 메우지 못하면 보증사고가 됩니다. HUG, 즉 주택도시 보증공사의 숫자도 중요합니다. 언론이 HUG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전세금 반환보증 대입변제액은 2024년 약 3조 9,948억 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었습니다. 2025년에는 약 1조 7,935억 원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1조 원대입니다. 대위변제란 집주인이 못 갚은 전세금을 보증기관이 대신 갚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공공보증기관이 먼저 돈을 내주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받아내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회수가 늦어지면 보증기관의 부담은 커집니다. 보증이 안전망이지만 안전망도 무한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돈의 흐름을 직접 추적해 보겠습니다. 세입자가 전세 3억 원짜리 집에 들어갑니다. 자기 돈은 6천만 원입니다. 전세 대출은 2억 4천만 원입니다. 대출 금리가 연 3.8%라면 1년 이자는 약 912만 원입니다. 2년이면 약 1,824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보험료를 연 0.2%대 초반으로 잡으면 2년 약 60만 원에서 80만 원이 나옵니다. 중개보수는 임대차 3억 원 구간에서 상한율 0.3%를 적용하면 최대 90만 원입니다. 이사비 120만 원까지 더하면 전세 영원 월세의 2년 현금 비용은 약 2,100만 원입니다. 월로 나누면 약 87만 원입니다. 전세는 무료가 아닙니다. 월세가 안 보였을 뿐입니다. 이번에는 앞으로 늘어날 반전세를 보겠습니다. 보증금 1억 원, 월세 80만 원인 계약입니다. 세입자는 24개월 동안 월세 1,920만 원을 냅니다. 이제 집주인 장부를 열어봅니다. 재료비는 집이라는 상품을 마련하는 자본 비용입니다. 대출 8천만 원에 연 4% 이자를 내면 2년 640만 원입니다. 인건비는 임대 관리와 민원 처리 비용입니다. 월 5만 원만 잡아도 2년 120만 원입니다. 수수료는 중개보수와 보증 관련 비용입니다. 합쳐서 약 120만 원으로 잡겠습니다. 관리비는 도배, 장판, 보일러 수선 같은 유지비입니다. 2년 250만 원은 쉽게 나갑니다. 세금은 재산세와 임대소득세를 보수적으로 140만 원 잡겠습니다. 2,920만 원에서 640만 원, 120만 원, 120만 원, 비백50만 원, 1,040만 원을 빼면 650만 원입니다. 결국 월세 80만 원짜리를 24개월 팔아서 남는 건 고작 650만 원입니다. 여기서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럼 집주인도 힘들다는 거냐? 맞습니다. 모든 집주인이 큰 돈을 버는 건 아닙니다. 특히 대출을 끼고 산 집주인은 금리에 민감합니다. 고정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정기란 손님이 있든 없든 계속 나가는 비용입니다. 대출이자, 세금, 관리비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감가상각도 있습니다. 감가상각이란 시간이 지나면서 집의 설비가 낡아 가치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보일러는 10년이면 바꿔야 하고 장판은 3년만 지나도 티가 납니다. 그런데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것이 모두 월세 인상의 이유로 돌아옵니다. 누가 나쁘다기보다 구조가 비용을 밀어올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숨겨진 구조가 나옵니다. 전세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주는 사적 금융입니다. 은행 대출은 공적 금융처럼 규제됩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은 오랫동안 가계부채 통계의 바깥에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내 전세보증금 총액을 약 1천조 원 안팎으로 추정해왔습니다. 한국은행 가계신용이 2025년 기준 1,800조 원대라는 점을 생각하면 전세보증금은 또 하나의 거대한 그림자 부채입니다. 그림자 부채란 공식 대출처럼 보이지 않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갚아야 하는 돈입니다. 바로 이 그림자가 전세 미스터리의 핵심입니다. 포로시장이라는 개념도 보겠습니다. 포로시장이란 소비자가 쉽게 빠져나갈 수 없는 시장입니다. 휴대폰 약정에 묶인 사람처럼 세입자는 계약기간과 보증금에 묶입니다. 전세 만기 3개월 전부터 세입자는 약자가 됩니다. 다음 집 계약금도 필요합니다. 이사 날짜도 맞춰야 합니다. 아이 학교도 걸려 있습니다. 이때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고 말하면 세입자는 사실상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돌려받을 권리가 있지만 현실에서는 시간도 돈입니다. 그래서 전세는 계약서보다 현금 흐름이 중요합니다.
은행도 이 사건의 중요한 등장인물입니다. 전세대출은 세입자를 도와주는 제도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전세 가격을 밀어올리는 연료가 되기도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전세대출 DSR 논의를 이어갔고 전세대출의 이자 상환분을 DSR에 반영하는 방식이 거론됐습니다. DSR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입니다. 쉽게 말해 내 소득에서 빚 갚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보는 규제입니다. 전세대출 원금은 집주인이 들고 있지만 이자는 세입자가 냅니다. 이 애매한 구조 때문에 전세대출은 늘 정책의 사각지대가 됩니다. 정부도 이 구조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전세가 유지되면 세입자는 월세보다 낮은 체감 비용으로 살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보증금으로 집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대출이자를 받습니다. 보증기관은 보험료를 받습니다. 건설과 부동산 시장도 돌아갑니다. 모두가 조금씩 이익을 봅니다. 하지만 집값이 떨어지는 순간 손실을 누가 떠안는지가 문제입니다. 3억 원 보증금이 2억 5천만 원 가치의 집에 묶이면 손실은 갑자기 세입자 얼굴 앞으로 옵니다. 그래서 전세의 진짜 문제는 사라지느냐가 아닙니다. 손실을 누가 먼저 맞느냐입니다. 해외와 비교하면 더 선명합니다. 독일은 임차 보증금이 보통 월세 3개월분을 넘지 않도록 규율됩니다. 보증금은 별도 계좌에 보관되고 이자도 임차인 몫으로 보는 관행이 강합니다. 미국도 주마다 다르지만 보증금은 월세 1개월에서 2개월 수준이 흔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 200만 원 집이면 보증금은 200만 원에서 600만 원입니다. 한국식 전세는 다릅니다. 월세 100만 원짜리 집에 보증금 3억 원이 들어갑니다. 월세 300개월치입니다. 해외 기준으로 보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초대형 무담보 대출을 해주는 셈입니다. 다른 업종과 비교하면 더 이상합니다. 은행에 3억 원을 맡기면 예금자 보호 한도는 1인당 5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개인 집주인에게 3억 원을 맡깁니다. 중고차를 빌릴 때 보증금 3억 원을 내라고 하면 아무도 계약하지 않을 겁니다. 호텔에 2년 묵는다고 3억 원을 맡기라고 해도 이상합니다. 그러듯 집에서는 그것이 상식처럼 굳어졌습니다. 상식적으로 은행이 개인보다 안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개인에게 더 큰 돈을 맡깁니다. 바로 이 반전이 전세제도의 비합리성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전세는 정말 사라질까요?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전세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신 세 가지 모습으로 쪼개질 가능성이 큽니다. 첫째, 고소득자와 우량 아파트 중심의 안전전세입니다. 둘째, 보증금은 낮추고 월세를 받는 반전세입니다. 셋째, 보증보험과 대출심사를 통과한 제한형 전세입니다. 이미 국토부 통계의 월세 68.3% 안에는 반전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전세의 죽음이 아니라 전세의 분화가 진행 중입니다. 이름은 전세인데 실질은 월세가 되는 계약이 늘어나는 겁니다. 특히 빌라와 오피스텔 시장은 더 빠르게 변할 수 있습니다. KDI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 개선 연구에서 공시가격 대비 전세가율이 낮은 가격대 주택과 연립, 다세대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세가율이란 집값 대비 전세보증금의 비율입니다. 집값 2억 원에 전세 1억 8천만 원이면 전세가율은 90%입니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위험합니다. 10%만 집값이 빠져도 보증금 회수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세는 아파트는 남고 빌라는 줄어드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소비자 유형별로도 충격이 다릅니다. 20대 자취생은 보증금 1천만 원을 마련하기도 어렵습니다. 월세 70만 원은 세후 월급 230만 원의 30%입니다. 신혼부부는 전세대출 2억 원에 연 4% 이자를 내면 월 67만 원을 부담합니다. 아이를 둔 가족은 학군 때문에 쉽게 이사하지 못합니다. 60대 은퇴자는 월세 전환이 가장 두렵습니다. 3억 원 전세로 버티던 사람이 월세 100만 원을 내면 국민연금 상당 부분이 사라집니다. 같은 전세 변화라도 누군가에게는 불편이고 누군가에게는 생존 문제입니다. 앞으로 3년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첫째, 금리가 2%대 중반에 머무르면 전세의 매력은 예전만 못합니다. 둘째, 보증보험 심사가 강화되면 위험 전세는 줄어듭니다. 셋째, 임대인은 보증금 대신 월세, 현금 흐름을 선호하게 됩니다. 넷째, 프롭테크가 보증금 위험을 점수화할 겁니다. 프롭테크란 부동산과 기술을 결합한 서비스입니다. 등기, 시세, 세금 체납, 보증보험 가능 여부를 앱에서 바로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결국 전세는 감으로 고르는 시장에서 신용등급으로 거르는 시장으로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해결책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보증금 에스크로를 도입해야 합니다. 에스크로란 제3의 안전계좌에 돈을 맡겨두는 방식입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하는 장치입니다. 둘째, 전세가율 상한을 더 촘촘히 봐야 합니다. 집값 2억 원 주택에 전세 1억 9천만 원을 허용하면 위험은 세입자에게 갑니다. 셋째, 반환보증은 가격에 맞게 보험료를 달리해야 합니다.
위험한 집은 보험료를 높이고 너무 위험하면 가입을 막아야 합니다. 그래야 싼 보증료가 위험 투자를 부추기지 않습니다. 정책 방향도 바뀌어야 합니다. 공공임대와 장기 민간임대를 늘려야 합니다. 2년마다 5천만 원을 올릴지 고민하는 구조는 불안정합니다. 임대차 신고 데이터를 더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같은 단지의 실거래, 전세가, 월세, 보증사고 위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세 대출은 세입자 보호와 집값 자극을 분리해야 합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갭 투자를 키우는 대출은 줄여야 합니다. 결국 전세 문제의 답은 하나입니다. 보증금이라는 그림자 부채를 밝은 곳으로 끌어내야 합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전세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전세는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전세, 반전세, 월세가 섞인 하이브리드 시장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전세를 유지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로 가는 게 나을까요? 댓글에 여러분의 지역, 보증금, 월세 조건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실제 사례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월세 100만 원, 시대, 집을 사는 게 나을까, 계속 빌리는 게 나을까를 숫자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대출이자, 세금, 집값 하락까지 모두 넣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복잡한 경제 구조를 여러분의 생활 언어로 계속 풀어드리겠습니다.